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생각의 비밀 두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두 번째 분야의 제목은 6시를 두 번 만나는 남자입니다. 6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요 분야 챕터 제목으로 삼았는데, 결국 이 두 번째 분야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작지만 매우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들 위주로. 자, 그래서 요 6시를 두 번 만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요 챕터부터 읽어볼게요. 요 챕터는 한마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찍 일어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써 놓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요 단락을 좋아해서 제 강의 시간에도 많이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6시를 두 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한다. 하루에는 두 번의 6시가 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다. 해가 오를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가 해 아래 지배에 들어갈 때의 장엄한 기운을 결코 배울 수 없다. 누구든 일단 성공하고자 하고 건강하고자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서 해를 맞이하고 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해를 보지 않고 얻은 모든 재물과 성공은 언젠가 어느 날 바람처럼 사그라진다.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자수성가한 인물 중에 늦잠을 자며 성공한 인물이 없고, 부모 덕에 물려받은 권력이나 재물을 늦잠을 자면서까지 유지한 인물이 없다. 독재자나 탐욕스러운 기업가들마저 아침 해를 무시하고는 그 삶을 지켜낸 인물이 없다. 해는 이 땅 아래 모든 만물을 일으켜 세우고 번성시킨다. 아침 해가 오를 때 그와 함께 운전하고 그와 함께 운동하고 그와 함께 기지개를 펴는 인간들은 성공의 첫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다. 그러한 인물들이 여태껏 세상을 지배해왔고 성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신은 부지런하다 생각하면서도 무언가 일이 안 풀리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아침에 일어나 해를 맞이한 적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해는 생명의 근원이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고 행운을 불러 모을 수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말을 굉장히 멋지게 풀이를 해 놓으셨죠. 근데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새벽 기상, 미라클 모닝의 효용을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물론 부지런하게 살고, 시간을 좀 더 많이, 살고, 그런 효용도 있습니다만, 이 새벽 기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가장 큰 효용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신 이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기운과 정신이에요.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이 이 정신 아닙니까? 정신. 우리 정신이 육체도 지배하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가장 어떤 멋진 정신, 아주 큰 자신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가장 큰 비결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된 일부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만 갖고 있다면 이 세상 누구라도 일찍 일어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에서 깨어나서 이 눈꺼풀을 들고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거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해내는 사람들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이기고 시작할 수 있다. 하루를 이기고 시작할 수 있다. 그 어떤 멋진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루에서 이기고, 한 달에서 이기고, 1년에서 이기고, 내 삶 전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은 6시를 두 번 만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다음은 약속 시간 변경은 늦는 것과 다름없다. 약속 잘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건데, 우리 이 약속 시간 잘 지키라는 말을 평생을 듣고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소소하게 늦는 사람에게는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반면 정확한 시간에 항상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후한 평가를 내리며 그 또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드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에서 착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시 약속이라면 3시 5분이나 10분쯤 나타나도 정시에 왔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늦은 것은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태도다. 정확히 규정하자면 3시 1분에 나타나도 늦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제일이 하루 늦어져도 겨우 하루 늦어졌는데 뭐 어때? 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그 누군가에는 그 하루가 목에 감긴 줄처럼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한 가지는 늦게 오지 않더라도 약속 시간을 변경하는 사람이다. 제가 오는 중에 도로가 막혀 그러는데 한 30분 약속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또는 제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오후에 뵈면 안 될까요? 잘못 정중하지만 상대는 그 30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다른 약속을 잡을 수도 없고 다른 일을 하기에도 어정쩡하다. 그렇다고 30분 늦는다고 미리 연락한 사람에게 다음에 오라고 하기도 야박하다. 30분 늦은 사람은 다행히 미리 말해줬으니 자신은 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미리미리 연락을 해줌으로써 상대를 제법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가진다. 이거야말로 어이없는 태도다. 주변에 이런 경우 너무 많고요. 저도 종종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약속을 변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리 연락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나는 좀 예의 바른 사람이다. 나는 이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도 잘 생각했던 것 같고 또 주변 분들도 많이 그랬던 것 같고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는 사람과 늦는 사람, 약속 시간을 급히 변경하는 사람에 대해 거의 같은 비중의 신용 점수를 준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는 사람과 늦는 사람, 약속 시간을 급히 변경하는 사람에 대해 거의 같은 비중의 신용 점수를 준다. 침이 꼴깍 넘어가네요.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거듭 권고한다. 약속 시간에 늦지 마라. 1분이라도 늦지 마라. 약속을 변경하지 마라. 특히 당일에는 절대 변경하지 마라. 그리고 이 태도를 평생 유지하라. 그 약속은 상사, 거래처, 미용사, 식당, 친구, 가족, 어린아이, 강좌, 공연장, 사교 모임 등 모든 일에 적용하라.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옳은 것이라고 평생을 듣고 오면서도요. 그러면서도 그냥 뭐 1분이니까 5분이니까 생각하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살기 쉽상인 거, 이게 약속이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라 그러면 뭐 잠깐은 어때? 5분은 어때? 10분은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 경각심을 우리가 일상에서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10분 안에 들어갈게 라고 약속했다면 10분 안에 뛰어서라도 들어가라. 남편이 10분 안에 정확히 오는 사람이라면 저녁상을 제 시간에 차려놓을 것이며 몇 번씩 찌개를 다시 데우느라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 약속에 충실한 사람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근데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진짜 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든 이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일에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특히 남과 협업하면서 진짜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란 것은 제가 지난 몇십 년간 일을 해오면서 아주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것을 배워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뭐 하는 일에서야 얼마든지 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만 남과 어떤 협업을 하면서 남과의 약속 이런 걸 하면서 남의 시간을 5분, 10분이라고 해가지고 좀 늦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은요, 같이 일을 해보면 반드시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와 비슷한 일들을 가져옵니다. 반드시. 얼마나 이 신용을 중요시하느냐, 얼마나 정확한 거를 자기 재산으로 삼느냐, 이런 게 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 이런 거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정말 정확하게 일을 하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늦지 않죠. 1분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 시간을 최소한 10분 일찍,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항상 30분 먼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같이 일을 하면서도 절대 상대방에게 불안함을 주지 않고요,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허리를 곧게 하면 운명이 바뀐다. 제가 좋아하는 챕터네요.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거나 대우를 받는데 익숙해지면 허리가 펴지고 몸이 천천히 움직인다. 허리를 편다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도 나를 위해 기다리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위아래를 결정짓게 하는 무의식적인 행위다. 다른 말로 이 두 가지를 표현하면 기품 있고 우아하다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 이렇게 허리를 쫙 펴고 이러고서 앉아서 일을 하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서로 대화를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하고요, 그게 아니라 앉아있을 때 항상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하고, 이거는 항상 다리를 꼬고 약간 삐딱하게 앉아있는 사람.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죠. 허리를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펴고 앉아있는 사람하고요, 그러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있거나 같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품 있고 우아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곧게 하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나는 아내를 따라 쫓아간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실제 내 생각을 검증해 보았다. 제법 차려입고 나섰어도 매장 사이를 촐랑거리듯이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는 직원 가운데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았다. 구경하다 가겠거니 한다. 하지만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도 어깨를 쭉 펴고 조금 천천히 걸으면 여지없이 피지산 생수를 들고 나와 건넨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며 조금 뒤쪽에 서서 불편하지 않을 거리를 둔 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확실히 이러한 인간의 태도는 복장과 나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다른 이의 존중을 받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사람의 자세, 얼마나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고 당당하냐 이거죠. 그게 겉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허리와 가슴을 쫙 펴고 두 눈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 사람을 보면서도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게, 자신만만하지만 편안하지만 위압감이 느끼지 않게,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라는 그런 표시를 주면서 자신만만한 자세, 그런 걸음걸이를 유지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넓게 한 후에 천천히 행동하면 이 사람을 존중해야겠구나 하고 느낀다.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니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이 방식을 습득하면 지금 대단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주변에서 대단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며 결국 실제로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몸의 모습은 태도를 유지하고, 태도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운명을 바꾸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움츠리거나 꾸부정하면 모두 나를 경시하며 누구도 존중하지 않으며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면 나 역시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게 된다. 언제나 어느 자세이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활짝 젖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은 거대한 삶의 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지만 좋은 습성들이 모여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작지만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공을 결정한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과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허리도 꾸부정하고 눈도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좀 아래로만, 시선이 항상 아래로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자세도 갖지 못해가지고 다리를 덜덜 떨고 있고, 그쵸? 그리고 말을 해도 뭔가 좀 자신 있게 또박또박 이야기하지 못하고 뭔가 좀 쫓기듯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렇고 같이 뭐 이 동업을 할 사람, 협업을 할 사람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니면 리더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정할 때도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나를 고용할 사람, 그렇죠? 내 관리자가 될 사람조차도 이렇게 좀 매가리가 없거나 자세가 좋지 않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자세라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아주 작지만 아주 중요한 습관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엉덩이를 뒤로 당기고 그리고 자세를 좀 허리를 꼿꼿하게 해서 이 방송을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지금 걸어 다니신 중이시라면 어깨를 이왕이면 좀 더 펴고 그 다음에 시선도 땅을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십시오. 오는 사람들하고 눈을 맞추고 아주 옅은 미소를 지어주고 그리고 앞을 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는 책상 서랍과 자동차 트렁크와 지갑입니다. 책상 서랍과 자동차 트렁크와 지갑.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제 감이 오시죠? 사장으로 성공하기 위해 항상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그게 책상 서랍과 자동차 트렁크 그리고 지갑. 요즘은 뚱뚱한 경영자들이 환영받지 못한다. 왠지 게으를 것 같다는 이미지 때문이다. 지갑도 마찬가지다. 뚱뚱한 지갑은 수많은 정보와 재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게으르고 정리가 안 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준다. 맞죠? 책상 서랍 역시 항상 정기적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어느 서랍에 무엇이 있는지 언제든지 찾기 쉽게 해야 한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지 않는 사람이 컴퓨터 파일이라고 잘 정리해둘 리가 없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책상 위, 책상 서랍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지,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는지, 얼마나 좀 깔끔하게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반드시 보관해야 될 세무, 법률 서류와 몇 년 후 버려도 될 영수증, 그리고 문구류 등은 따로따로 잘 구분하고 정리해뒀자. 다 쓴 볼펜이나 형광펜은 아까워 말고 버리자. 배터리는 한 곳에 사이즈별로 잘 모아두어 다시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리된 서랍은 당신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곳은 자동차 트렁크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동차 트렁크에 항상 들어있어야 할 것은 간단하다. 사고 시 비상용품과 구두를 대신할 여벌의 운동화뿐이다. 그 외에 모든 것은 차에서 내려놔야 한다. 사람들이 트렁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다니는지 알면 놀랄 정도다. 싹 비워진 트렁크는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준다. 겉모습이 그 사람을 다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서랍과 트렁크와 지갑, 이 세 가지는 비움을 가르친다.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지갑 정리 잘 하고요. 책상 서랍, 책상 위 정리 잘 하고, 그리고 자동차 트렁크 정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사소하지만 일상적인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만나는 공간입니다. 책상 위 서랍, 그 다음에 지갑도 우리가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트렁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고 만나는 거, 이것을 사실 정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뭐 큰일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습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매일 만나는 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조차 안 해도 큰 티가 안 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정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찝찝한 것들을 계속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이런 거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 나가야 될지라는 게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어떤 큰 것보다, 아주 대단한 것보다 이런 일상에 사소하지만 자주 접하는 이런 습관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100% 동의합니다. 그 다음 생각의 형식화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챕터인데, 챕터 제목이 좀 어려운데 이건 뭐냐면 유연하게 사고해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챕터고요. 이 챕터에서 많이 읽어드릴 겁니다. 나는 기계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해진 궤적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운동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운동이란 멋진 근육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운동은 내 신체의 조직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육은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니다.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이 세 가지 동작만으로도 온몸의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고 긴장시킬 수 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고 큰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운동을 하려면 체육관에 가야 하고 체육관에 가면 기계를 이용하거나 아령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이유로 체육관에 회비를 내면서도 가지 못할 핑계가 몇 번 생기고 나면 아예 운동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운동은 체육관, 체육관은 운동이라는 고정관념이 형식화된 것이다. 이게 참 너무나 아프죠, 이런 말씀이. 진짜 운동을 꼭 우리는 이제 새해 운동해야지, 이제 이번 일 끝나면 운동해야지 하면서 뭔가 좀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헬스클럽 1년 끊어야지, 최소한 헬스클럽 3개월 끊어야지, 이렇게 해야만 뭔가 대단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진짜. 이 김승호 회장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뭐 근력 운동을 한다 그러면요, 상체 운동은 이제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상체 운동은 이 팔굽혀펴기를 진짜 매일 한 30개 내지 50개만 해도 우리 멋진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도 마찬가지죠. 하체도 진짜 좀 튼튼하게 만들려면 우리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 이런 것만 매일 한 50개, 60개 정도씩만 매일 해도요, 아주 멋진 하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꼭 무슨 진짜 헬스장에 나가서 뭐 대단한 상체 운동을 하고 역기를 들고 뭐 대단한 걸 땡기고 이렇게 해야만, 역기를 꼭 들어야만, 아래형을 들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다면 뭐 이번 일 끝나고서 거창하게 시작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팔굽혀펴기 10개 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하고 바로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집 앞에 있는 운동장 한 2바퀴 도는 거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진짜 운동이다. 이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물론 이제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하시는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고 뭐 진짜 보디 프로필을 이제 찍겠다. 진짜 대단한 근육을 만들겠다. 또 이제 이 트레이너들의 도움을 받겠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또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하는 가볍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맨몸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근력은 이제 팔굽혀펴기하고 스쿼트,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걷기, 그 다음에 수영, 이런 걸 갖고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얘기인데요. 불경기엔 사업이 힘들다라는 관념도 고정화된 것 중에 하나다. 요즘 몇 해 동안 한국에서 사업 잘 된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지속되는 불경기에 공포심마저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비율은 생각보다 꽤 높아서 열의 9은 예년에 비해 사업이 안 된다며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주위를 둘러보면 극장은 항상 예매가 어려울 정도고 주요 상권은 북새통이다. 토요일 오전이면 야외로 놀러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길이 막히며 공항은 사상 최대 인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말한다. 그런데 개인 사업가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왜 이렇게 짜증나도록 힘이 들까? 그들이 불경기를 불가항력적인 무한한 힘으로 느끼고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세븐일레븐은 불경기에 성장한다. 그들은 호경기는 좋은 것이고 불경기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불경기에도 고객들은 여전히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닌다. 불경기가 사업하기에 좋지 않다는 생각은 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생각이다. 오히려 훌륭한 사업가에게 불경기는 사업하기 좋은 봄날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쟁자들이 이미 위축되어 투자할 엄두를 못 낸다. 많은 사업체들은 불경기를 핑계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상품의 질을 하락시킨다. 고객들을 그냥 손 놓고 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진짜 이 고정관념, 특히 이 사업에 있어서의 고정관념에 있어서 틀을 깨는 생각이죠. 정말 우리 지난번에 6일 약국 갑시다. 제가 리뷰할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같이 우리 나눴습니다만, 저도 지금 사회에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으면서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좀 일이 잘 안 되는 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장사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경기라는 핑계 뒤에 숨죠. 그렇죠? 근데 앞서 나가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뭐냐면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라는 말 뒤에 숨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강한 에너지, 앞으로 나아가는 이 동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해나간다.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있는 문제점을 내가 해결하기 위할 걸 찾으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디에서 성공할 거리를 내가 찾을 수 있는가를 항상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것이고요. 이 김승호 회장님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도시락 사업이 불황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불황기에도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그쵸? 맞는 말이고, 또 불황일수록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식사 비용도 아끼기 때문에 도시락이 잘 팔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들었을 때, 도시락이 그렇게 불황 산업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우리 김승호 회장님이 만드신 그 도시락 거기 파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해보니까 결코 싸지 않아요. 도시락이 오히려 김승호 회장님이 하는 그 스노우폭스에서 하는 그 도시락들이요, 그냥 일반 식사 한 끼 값을 훌쩍 상회합니다. 근데 이게 왜 불황산업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분은 아마 도시락 사업 아니라 어떤 좀 고가의 사업을 하더라도 이분은 불황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실 만한 그런 분인 거예요. 아무리 불황이라도 내가 하는 산업은 나는 불황기에 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 이건 제가 하는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그쵸? 지금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든, 나는 이 불경기를 견디는 사람이다. 불경기일수록 나는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 어느 때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불경기가 오면 불경기를 또 탓하고, 그쵸? 뭔가 어떤 규제가 심하면 이 규제를 탓하고, 이러면서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진짜 이런 어떤 외부 환경, 어떤 경제 상황, 경기, 이제 이런 거, 또 어떤 우리 회사 직장인들은 어떤 회사의 문화, 또 윗사람들, 상사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계속 일희일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따지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어떠한 환경, 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또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보다는 나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도 얘기해 놓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말도 가장 오해가 많은 말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배움에 대해 관대하다. 배우는 것은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라고 굳게 믿는 탓이다. 그러나 사실 학자로서 학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배움질은 그만두어야 한다. 어려서는 태권도, 속셈, 영어 학원을 다니더니 젊어서는 요가, 토익, 포토샵 강좌, 공무원 시험 등의 공부를 하다가 늙어서는 사진, 인문학 강좌, 사교 댄스, 주식 투자 강의, 경매기법, 노래교실, 각종 대학의 최고의 과정 등 한도 끝도 없다. 이래서 이제 강의 홀릭이란 말도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배움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결과 없이 평생 이어지는 강좌나 찾아다니고 자격증이나 수집하는 것. 즉 배움이 삶에서의 목표가 된 사람은 스스로 혼자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남을 이끌 수 없다.
배움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어야 가치를 발휘한다. 평생 남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리 휩쓸리며 장비를 사 모으고 저리 휩쓸리며 한 움큼 교재를 들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부는 마중물과 같다. 서너 바가지 넣었으면 이제 양동이를 채워내야 한다. 야, 이거 진짜 제가 강의장에서 많이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공부 우리 계속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이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공부가 뭐 책을 통해서 배우건 강의를 통해서 배우건 이것도 투자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다만 그걸 배워서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됐고 나의 지식과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더 채워서 이것을 결국은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인풋을 들여서 내 안을 넘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것을 아웃풋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일을 잘하든지, 그렇죠? 돈을 벌든지, 남을 가르치든지, 책을 쓰든지, 강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인풋 집어넣은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배우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뭐 직장 생활 하다가 뭔가 좀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까 대학원이나 가볼까 하면서 어떤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학위를 받기 위해 가지고 대학원, 그 비싼 돈과 비싼 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대학원을 하는 거 저는 결코 찬성하지 않고요. 대학원은 어떤 뚜렷한 목표나 그 다음 스텝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대학원이나 이런 공부, 뭐 박사 학위를 따고 나중에 학문을 할 게 아니라면요, 진짜. 그게 아니라면 대학원 뭐 이런 거보다 자격증 이런 거보다 오히려 현장에 나와가지고 길거리 지식을 배워서 길거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현장 지식을 배워가지고 바로 써먹어라. 이런 말씀을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결론 이제 내셨는데요.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남들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남들처럼은 살아야 되는데 남들보다 못한 것이 인생살이다. 남들과 비슷하게라도 살려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거나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싶다면 이미 세상에서 누군가에 의해 형식화된 모든 것에 의문하는 버릇을 갖는 것이 첫걸음이다. 남들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도적으로 해석하고 여과하고 해서 나만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내 것을 남들에게 또 새롭게 재창조해서 내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챕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작지만 사소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약속 시간 약속은 절대 늦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책상 서랍과 자동차 트렁크와 지갑, 이런 거부터 우리가 정리를 잘하고 비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 생각의 형식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라는 얘기, 유연하게 사고하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긍정의 힘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리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생각의 비밀을 지금 뭐 몇 번째 읽고 어제도 읽고 오늘 또 읽고서도 여러분께 지금 리뷰하면서 또 읽고 있습니다만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진국이 우러나오는 그런 정말 너무나 멋진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리뷰로 택한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리뷰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